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9, 30일 양일간 치러진 TV 토론 결과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 토론 후 오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져서 23.8%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4.7 재보선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선 29, 31일 네. 양일간 TV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TV 토론이 있은 직후 29일 네. 30일에 리얼미터가 YTN하고 TBS 네.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그 이전에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의 격차보다도 더 벌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세훈 후보가 55.8%, 박영선 후보가 32%입니다. 격차가 23.8%포인트인데요. 이게 왜 의미를 갖냐면 그 직전까지 지난주까지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렇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폭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17%포인트, 18%포인트. 20%는 안 넘었다. 안 넘었어요. 19%까지 제가 봤습니다. 19%포인트까지 봤는데 리얼미터인 경우 거의 17%포인트가 정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여론조사보다 약 한 6%포인트에서 7%포인트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를 돌파하면서 거의 24%까지 육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사실 지난주에 한 17에서 19%포인트 차이가 나면서 많은 정치평론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정점이다. 그렇게 이게 정점이다. 그리고 박영선이 약 한 30% 초반대가 바닥일 거다. 그러니까 박영선은 이제 서서히 좀 오를 거고, 이제 그 오세훈은 서서히 좀 내려갈 거다. 그리고 당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승부는 7%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날 거다. 결과적으로. 5 내지 7%. 네네, 5에서 7%포인트 결과가 나올 거다. 더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보기 좋게 그게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 좋게 다르게 나왔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그 TV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이틀간 그 반영이 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윤건영 전에 국정상화실장에서 대통령의 복심인데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때 그랬더라고요. 지금 한 자리 숫자 이내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무슨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간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제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62.1 대 28.2. 그러니까 이건 더블 스코어도 넘어서는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 보면은 상황 전체를 뒤집기는 윤건영 이야기처럼 더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 같죠. 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당들이 각각 당에서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민주연구원이 있고 이쪽은 여의도연구원인데 자체적으로 사실은 의뢰를 해서 계속 거의 매일 돌려요, 여론조사를. 이 선거 비용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여론조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 이거는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공표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자체 여론조사인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건 자체 돌려봤더니 한 자릿수까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저 공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왜 못 믿냐면 그렇다면 지금의 선거 전략은 무엇이냐예요. 이렇게 그런 근접했다면 선거 전략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들은 옳았다.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매일처럼 자신들의 정책을 뒤집고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건
심각하게 지금 격차가 벌어졌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못 믿는 건 이렇게 지금 당황하고 있고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역시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들은 조직이 워낙 튼튼하니까 나중에 지금 조직으로 좀 뒤집을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뭐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만은 그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원들 뭐 몇십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죠. 움직이는 당원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선배님 말씀처럼 지금 이들이 초조한 이유가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곧 깜깜이 선거로 돌아가요. 예.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 후면 바로 그게 이제부터 공표를 못합니다. 그럼 그 직전까지 뭘 보여줘야 되냐면 반전이 일어나고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그게 좁혀지는 것이 현실화되게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자꾸 늘어나고. 그래야 깜깜이 중에 야 우리가 역전했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뭐 여론조사를 발표 안 해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도 지난 조사보다 약간 더 이렇게 지금 그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깜깜이 선거가 가야 되는데 현재 더 벌어졌다는 건 지금 캠프가 거의 충격이 아니라 거의 와해되고 있을 겁니다. 캠프가. 멘붕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선거 직전에 캠프는 사실 여론조사 갖고 이 승부가 나거든요. 분위기가 기세가 꺾이면 캠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요. 예,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저는 와해 지경이 아닐까 캠프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리얼미터는 뭐 일반적으로 좀 친문 성향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이런 네.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번에 보면은 네. 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지율이라든가 당선 가능성도 그렇지만 특히 연령대별 그렇죠. 이런 데서도 아주 특이한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네. 또 중도층 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보수나 진보는 이미 그쪽으로 대부분 기울어 있기 때문에 네네. 한쪽으로. 네네. 그러나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뭐 오세훈 후보가 월등하니 앞선 쪽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20대가 확고하게 지금 돌아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대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번째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번 10년 전 2011년에 벌어졌던 박원순, 나경원 이게 지금 첫 번째고 보궐선거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당시에 20대의 득표를 보면 박원순 후보가 60%가 넘었고요. 나경원 후보가 30%였어요. 6대 3의 비율이었거든요. 야,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만 봤을 때도 본 겁니다만 20대가 지금 60이 되고 오세훈 후보를 60%가 지지하고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를 30%가 지지하거든요. 아주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여론조사에서 전 연령대 전국적으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섰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세대별로는 40대, 네. 지역별로는 호남. 호남. 이 두 가지만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리얼미터나 혹은 지난주에 주말쯤에 발표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부 다 발표했던 건 전 연령대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 있다. 지금 이번 조사에도 40대가 그렇죠. 지난주 조사 때만 하더라도 1.4%인가가 실제로는 졌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오세훈 48.7, 박영선 44.2, 그래가지고 4.5% 오세훈이가 앞설 정도로 뒤집혀버린 거예요. 40대까지도. 그렇죠. 뭐 50대, 60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대 이상은 22.7대 72.4%로 50% 지금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남 얘기는 참 그 대통령 지지율을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 좀 사고가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40대 뒤집어졌고 중도가 이번에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중도가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는 재상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진보신당이 출연해서
노회찬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잖아요. 약 5%표를 깎아먹었던 적도 있고요. 또 제3후보 뭐 보수 쪽에 제3후보가 나간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탁탁 털어서 다른 진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양대 진영이 딱 충돌을 하는 상황이라 양 진영의 원래 그 지지자들은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5가 결집을 하면 나중에 중도 한 10% 내외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럼요. 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도가 25.8대 60.5니까 참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고 정당 지지도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36.7 그리고 민주당이 27.5 9.2% 포인트 차이로 오차 그렇죠. 범위를 훨씬 벗어나 버릴 정도로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갖고 가냐면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정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되면 당이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책임론이 아주 엄청나게 돌아갈 겁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 양 지역에서 모두 패할 경우 서로 책임론 때문에 당이 난장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낙연 선대위원장. 톡박 써야죠.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깃발 내려야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데다가 그렇게 양 시장 선거에서 패했다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 선배님 그 민주당 게시판 난장판 된 거 아십니까? 아, 당 게시판이 왜 난장판이 되냐면 이낙연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당 게시판을 도배를 하면서 서로 사퇴하라. 서로 너 때문이다. 해갖고 민주당이 고육책으로 한 번 글을 올린 사람은 하루 뒤에 글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페널티를 지금 주고 있을 정도로 양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당 지지율에도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유, 전 아니고요. 현직입니다. 예. 잘못했다. 국정운영이 예, 잘못하고 있다가 31.4%. 아주 이제 30%가 곧 깨질 지경이고 잘못했다. 국정운영이 64.1%.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TV 토론을 통해서 박영선 후보가 뭔가 반전의 기회를 삼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거. 어떻게 보면은 대박을 터뜨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TV 토론 좀 보셨죠? 봤습니다. 좀 느낌이 어떻던가요? 일단 오세훈 후보가 전략을 아웃복싱으로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그 박영선 후보가 인파이터를 했으니까 인파이트를 하고 집요하게 물으면서 오세훈 후보가 전략은 저는 잘 짰다고 봅니다. 왜 아웃복싱 말씀을 드리냐면 맞서 싸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서 싸운다는 게 지금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자꾸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네거티브하고 막 험담하고 이렇게 됐을 때 효과는 뭐냐면 다 똑같은 놈들이다. 정치판 더럽다. 투표 안 가. 혐오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투표율, 그러니까 중도층의 투표율을 낮추는, 그러니까 이 당의 일체감을 갖는 양 진영 지지자들 말고 중도 부동층이나 무당파는 정치에 대해서 뭐 투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 진흙탕이야. 저 너무 싸우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안 갈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세훈 후보 역공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도쿄 아파트 같은 거 자기가 내곡동 땅에 대해서 방어를 하더라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도쿄 아파트 넌 이게 설명해 봐라.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데 그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즉 내가 말려들지 않겠다 하면서 이 정책적으로 자꾸 돌리는 모습.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후보라는 게 역력하게 그 좀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토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렇게 계속 네거티브로만 나오는데 우리 당이나 내가 상대 후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든가 또 그런 네거티브 이런 전략을 편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정책과 비전으로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치니까 좀 박영선 후보도 당황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박영선 후보는 기승전 내곡동 땅 이렇게 할 정도로 네거티브 공세를 펴면서 일종의 거짓말 프레임으로
또 하나는 자꾸 조급하네요. 급하네요 해갖고 뭔가 조급한 사람, 몰리는 사람 그런 쪽에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뭐 오세훈 후보의 뭐 어떤 토론을 옛날에도 기억을 하지만 굉장히 여유 있었어요. 자꾸 그걸 민주당이 어리버리하다, 뭐 동공지진, 동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특히나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여유 있게 보였어요. 그 대답하는 거라든지. 첫 번째 29일에는 어디 유세를 다니다가 좀 피곤한 그런 조금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줬는데 30일 저녁 어제 저녁 TV 토론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했고요. 박영선 후보 사실은 이게 이 무승부여도 자기가 이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쫓아가는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로서 자기가 주도하면서 나머지 이 기간 동안 TV 토론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TV 토론에서 이러지 않았느냐 하고 그런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계속 실수를 하고 끌려다니는 느낌.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 선거가 당신 때문이다, 오세훈한테. 무상급식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오세훈 후보가 난 무상급식은 사죄했다. 그런데 야, 이번 선거도 무상급식 때문이냐. 이번 선거는 당신네들 성추행 사건 때문이다. 라고 대받아치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에 박영선이 어떻게 대답하냐. 나도 사실 사과한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자기가 사과를 한다는 말로 끝날 지금 그 이슈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슈를 던졌으면 자기가 끌고 가서 상대방한테 사과를 해갖고 빵때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가 난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맺으면 이 이슈를 왜 꺼낸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그 이슈 제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대로주고 말로 받는 격이었는데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도 그 본질은 그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에 오세훈 후보가 개입을 했느냐 이게 이제 본질 아니겠습니까? 핵심인데 그건 안 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시세보다는 또 비싸게 받아가지고 무슨 이익을 받느냐는데 오히려 80 내지 85%로 강제 수용이니까 강제 수용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측량한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십몇 년 전에 얘기 뭐 이런 주변적인 얘기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확실하게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입증 자료를 들이대면서 있지 않느냐 하면은 꼼짝을 못 하는데 그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측량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측량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투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상속받은 땅이고 강제 수용됐고. 또 본인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부인이 받은 거 그것도 뭐 전체 8분의 1인가 뿐이 안 그렇죠. 돼. 난 전체가 그렇죠. 부인이 물려받은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36억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박영선은 36억에 지금 불로소득을 얻지 않았느냐 하지만 정확하게는 36억은 8분의 1로 나눠야 될 금액. 그러니까 이 후보의 부인이 가져갈 금액은 그 중에서 8분의 1에 불과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박영선이 지금 후보 쪽에서 얘기해야 될 건, 불법적으로 이 땅을 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 땅을, 이 불로소득을 얻게끔 뭔가 행사했느냐 이 증거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측량 기사가 그 당신 봤다. 그리고 동태 찌개 값이 얼마다. 그 동태 찌개 값이 8,000원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동태 찌개 값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뭐 어찌됐든 자기가 뒤지고 있으니까 초급한 건 알겠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내곡동 문제 제기가 한 일주일 넘어 됐죠.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언론사에서 뭐 측량 기사 얘기한 적도 그것도 한 사흘 지나고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슈가 그러니까 진중권이 얘기하듯이 야 지금은 막대기를 꽂아도 이긴다. 너네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국민에 대한 분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곡동 이슈 같은 게 본질적인 문제에서 무슨 부정이 있었다든가 비리가 있었다 한다면 그게 설득력 있고 파급력이 있는데 주변적인 얘기 측량하는 장소에 갔는지 안 갔는지 무슨 당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론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어제 저녁 그 토론도 보면은 코이카 봉사, 네. 아마 르완다에 가서 봉사를 한 모양이죠. 예. 이것도 뭐 청년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오히려 반격에 그런 실마리만 주었고, 특히 어제는 오세훈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격을 못 하던데, 지금 우리 집단 면역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지금 백신이 예.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연내에 하겠다고 집단 면역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가도 될까 말까 하고, 그렇죠. 이 접종률이 세계 105위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백신 확보 문제라든가 이것은 대받아치기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얘기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제 1위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하니까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확 대받아치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그것에 대한 반격을 못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한 어제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해 얘기한 거더라고. 지난해 4월인가 3월 말에 그때 방역이 우리가 좀 잘했다고 세계적으로 이 K 방역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때 한 얘기를 마치 어제 한 것처럼 해버리더라고요. 아마 월요일 날 또 TV 토론이 있으니까 그 점은 오세훈 후보 쪽에서 또 반격에 나서겠지만, 그렇죠. 이게 상대편을 지금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좀 부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느닷없이 공격을 하는 그런 수법을 여러 차례 지금 구사를 하더라고요. 예, 박영선 후보의 자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딴 문제도 아니고 백신은 지금 전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지금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그런데 바로 질병관리본부장 입에서 사흘 전인가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집단 면역의 계획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그것도 YTN 뭐 중계, 연합뉴스 TV 중계하면서 생방송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목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를 팔로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자질에 대한 문제이고,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물론 국민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적긴 하지만 몇 천만 명도 안 되는 어떤 되게 적은 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초기에 방역이 잘 안 돼서 엄청나게 정부가 흔들렸거든요.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아예 국군을 걸고 6월 달부터 백신을 완전히 큰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 뭐 100원이라면 막 한 200원, 300원을 부르면서 먼저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모사드까지 동원했다는 거예요. 뭐 정보기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백신을 지금 확보를 해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정보까지 다 수집해 갖고 그냥 대량 확보한 거예요. 6월 달, 7월 달에 전 국민의 2배 이상 되는 그 백신을 다 구입하자라는 목표를 세워서 현재 진행된 게 전 국민의 반, 50%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60에서 70%만 돼도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거의 다 90, 그러니까 아웃 고지를 다 넘어선 게 된 셈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멀었어요. 65세 이상만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도 일반인들은 안 맞고요. 그렇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시설에 분들 계신 아주 분들만이죠. 소수만 맞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뭐 언제 맞을지 모르겠어요. 5월쯤에는 맞을까 했는데 원래 5월도 뭐 틀렸고. 2분기에는 2분기 후반부부터 지금 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미뤄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아마도 박영선 후보가 아주 공경에 처할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TV 토론이 남아있죠? 네네. 월요일 날 마지막 토론입니다. 근데 마지막 토론에서는 그런 네거티브 공격보다는 좀 진실성 있게 정책과 비전을 놓고 이렇게 차분하게 토론하는 게 오히려 득점을 하지 않겠나. 관전을 평으로
남기고 싶어요. 네네. 박영선 후보의 그나마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 여성 리더십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포근하게 감싸 안으면서도 이 섬세하게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자신의 장점을 깎아먹는 거죠. 네. 네거티브보다는 박영선 후보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똑 떨어지게 설명을 잘하거든요. 네. 자기의 그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득표를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승전 내곡동만 하다 보니까 이것 좀 해도 너무 심하네. 뭐 이런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